오랜만에 독서 클럽을 하게 됐네요. 네, 이러저러 이슈가 좀 있었어서. 그쵸? 네, 자, 오늘 할 건 이제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중요한 이슈죠. 뭘 살래?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어떤 주식 살 거냐고 이제 5장에서 언제 살래?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이거를 언제 팔 거냐 라는 얘기를 이제 이 책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3장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위대한 기업이 뭐냐라는 데 대한 이 사람의 필립 피셔가 생각하는 위대한 기업의 어떤 조건들을 쫙 나열해 놓은 거죠. 혹시 읽으면서 뭐 가장 이 많이 이건 정말 봐야겠다 이런 게 있었을까요? 저는 2번이랑 2번이 제일 와닿았는데 특히 2번이 조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도 좋았고 저걸 좀 중심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경영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회사를부터 경영진을 좀 알면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아는 게 좀 좋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를 한 부분이 있던데 이 책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 중에 두 가지를 뽑자면, 하나는 경영진에 대한 얘기,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연구개발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기업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내서 하자라는 건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 필 피셔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걸 다 한꺼번에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오늘은 요 왼쪽에 있는 6개만 한번 네,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기본적으로 회사가 성장을 하려면 매출액이 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 자체는 매출액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익의 성장이 더 중요한데, 결국에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이익이 성장해 주려면 여기 주가가 실적, 영업이익의 함수라고 봤을 때 이게 꾸준히 성장해 주려고 하면 매출액이 그만큼 늘어나줘야 된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여기 보면은 뭐 그 예시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책을 읽다 보면 일시적으로 이런 실적이 좋아질 수 있어요. 실적이 좋아진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뭐 매출도 얘기하지만 좀 더 이익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실적이 좋아진다는 말이. 근데 매출액은 정체가 되어 있어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익이 좋아질 수 있는 건 흔히 우리가 PQC라고 얘기하는데, P 가격 곱하기 수량 한 게 매출액이 될 거고, C가 코스트잖아요. 코스트 빼면 이제 이익이 남는 건데, 그러니까 P와 QC에서 P와 Q는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더라도 C를 줄이게 되면 이익이 좋아질 수가 있죠. 이런 네, 방식으로 이익률을 올려서 이익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코스트를 다운하는 거는 항상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 자체가 낮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매출액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냐. 어떤 그 전제 조건,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속해 있는 기업은 정말 내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그 시장 성장만큼 따라갈 수가 있게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어, 여기 세 번째 나오죠. 운이 좋으면서도 능력이 있는 기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은, 요 차이에 대한 이해를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두 개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이제 지금 현재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1950년대 얘기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운이 좋으면서 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제 생각에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기업들이 아마존. 아마존, 아마존, 운이 좋으면서 능력이 있는. 그보다는 저는 그냥 전기차 회사들, 전기차에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특히 이제 밸류체인 중에서 소재 회사들, 그러니까 양극재 회사라든지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가 이 자기네들 물론 기본적으로 기술도 있는 회사고, 근데 세상의 변화가 나의 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쳐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꼭 산업 이런 것보다도 내가 내 영역을 개척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딱 들어온 회사가 그 파크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파크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원자협력이라는 거 이제 세계 뭐 거의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 기술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플리케이션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은, 스스로의 운을 어떻게 보면 만드는, 뭐 이런 차이로 저는 좀 해석을 했고요. 이제 다시 위로 좀 올라와서 이제 이런 일시적인 호전 기업을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얘를 굉장히 찾아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러기가 쉬울 것 같고 그래서 하다 보면 뭐 블로그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번 분기 실적 같은 거 계속 팔로우하고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될 때마다 팔로우하고 이제 그러면서 회사 추적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실적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많이 요동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매달 발표되는 뭐 수출입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이게 예측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에 대해서 투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그 이번 분기에 실적이 어떻게 될 건지 그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실적 따먹기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그걸 하는 건지.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좀 더 매매에 집중하기가 쉽게 되고, 그러니까 기업 자체 좋은 기업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어떤 약간 일시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적의 지속에 대한 지속성에 대해서 좀 이 포커스를 놓칠 수가 있다. 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좀 돈을 벌게 되면 크게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실적이라는 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향을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단기적인 걸 어떻게 보면은 미세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장기적인 이런 흐름을 좀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요거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나 이제 사이클 회사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4분기 누적 실적을 보잖아요. 4분기 누적 실적을 보는데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분기 실적에 비하면 4분기 누적 실적은 훨씬 더 스무드해지죠.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했으면 하는 게 저는 요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를 분기별로 보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꾸준히 이럴 걸로 같을 텐데, 이거를 이제 1년치 4분기 누적으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갈 거고 2년치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점점 스무드하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한 5년치가 되게 되면 트렌드만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이제 한 25년치 이 실적 같은 게 쌓이게 되면 이걸 3년치로 묶어서 본다든지 5년치로 묶어서 보게 되면 이런 단기적인 사이클이 좀 사라지면서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게 되는, 그렇게 되면 이런 사이클 산업에서도 성장하는 산업과 또는 성장은 없는 채로 사이클만 그리는 이런 산업의 차이가 분명히 눈에 보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지금 이 부분 열혈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분석하라는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제 버틀러에도 좀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이제 장기적으로 이 매출액이 계속해서 클 수 있느냐. 그래서 기업이 안 좋은 업에서 내가 내 영역을 막 만들어 간다는 건 물론 그만큼 뛰어난 회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업에 대한, 그러니까 시장 잠재력이라는 게 그 산업이겠죠. 그 충분히 큰 산업에서 또 제품 자체 경쟁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 제품이 속해 있는 업의 상황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딱 떠오르는 게 그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이 여기에 해당되는 배터리 속에 속해 있는 기업들 중에서 경쟁력을 가진 애들은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매출이 커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적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배터리 밸류에이션이 뭐 40배, 50배씩 그러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고, 항상 나오는 게 이제 경영진이 잘하고 있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이 뒤에 포인트 2번이랑 1번이랑 약간 유사하기도 하면서 다른 점이, 1번은 어떤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제품에 대한 얘기가 되고, 두 번째는 꼭 1번의 상황이 만족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포화되게 되잖아요. 어떤 산업이든지 영원히 성장할 수 있는 건 없고 이렇게 S자 커브를 그리면서 가게 될 텐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좋은 산업에서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포화가 됐을 때, 성장성이 정체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 새로운 신제품을 또 다른 이런 S자 커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해서 연구 개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꾸준히 찾아내느냐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는 이런 자산 배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좀 고민이 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현재로 보면은 좀 꼭 반드시 R&D 투자뿐만이 아니라 R&D 투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부족하더라도 계속해서 투자를 통해서 인수 합병을 통해서 또 확장을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 10여 년에 걸쳐가지고 이런 자이언트 테크들, 빅테크들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체 R&D 개발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이제 계속해서 인수했죠. 네. 구글이 뭐 인수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인스타그램 인수하고 뭐 이런 네. 것들, 이런 식으로 점점 내 영역 이상을 확장하면서 그 네트워크 효과를 더 강화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예전에는 다 내부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들, 이런 경우는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은 나 외에 다른 누군가를 사가지고, 물론 이제 이 뭐 D램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갈 때 요즘에 이제 그래서 저런 자동차 반도체 회사를 인수한다는 얘기들, 그다음에 암 인수하는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제 새로운 영역이라서 좀 다른 얘기지만 D램 메모리 쪽에서는 내가 개발하지 않으면 이제 뒤에 후발주자한테 먹히게 되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신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포인트 1과 포인트 2가 유사하면서도 좀 다른 점이, 그러니까 포인트 2가 포인트 1이 그러니까 새롭고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포인트 2를 통해서 포인트 1의 신제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이제 정체되는 성장을 메꿔 나가는, 그래서 꾸준히 쌓아 나가는 거죠, 장기적으로. 연구개발, 뭐 경영진 연구개발, 경영진 연구개발 계속 얘기가 많이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시각이잖아요. 연구개발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비용이에요, 현재로서는. 근데 미래에 대한 투자인 거죠.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이 투자가 정말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느냐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사실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과거에 해왔던 걸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거고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는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여기에 가장 큰 어떤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허들이 회계 방식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정말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업 보고서에 보게 되면 그 사업의 내용 중에서 연구개발 비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회사들마다 이거를 자산화하는 회사와 전부 다 비용 처리하는 회사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똑같은 업종에서 똑같은 경쟁사지만 어떤 회사는 이걸 비용 처리를 하고 어떤 회사는 이걸 자산 처리를 해요. 똑같이 연구 개발비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미리 비용 처리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회계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겠죠. 반면에 지금은 이거를 자산화하면 비용 처리가 안 한다고 하면 미래에 이제 그만큼 이익이 갉아먹히게 되는, 이제 무형 자산화하는 거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비교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회사의 사이클이라고 했을 때 이제 연구개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생산을 하게 되고 판매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생산하는 게 이제 만드는 과정이 될 거고, 판매는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 만들어서 잘 팔아야 되는데 그 전에 뭘 만드느냐의 과정, 그렇죠? 그게 연구개발이 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였는데, 뭘 연구할래? 어떤 제품을 만들래에 대한 이 고민이 사실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죠. 정말 큰 회사가 뭐 조단위 매출을 내는 회사가 100억짜리 시장에 있는 연구개발을 하는 건 사실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메꿔주는 게 마켓 리서치라는 거예요. 마켓 리서치에서 이걸 만들었을 때 시장 사이즈가 얼마나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냐라는 거, 그걸 분석해주는. 그래서 마켓 리서치를 통해서 연구개발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이게 이제 연구개발비 회계의 차이가 어떻게 날 수 있는지를 비교해 주는 건데, 두 개 경쟁사예요. 경쟁사인데 이제 연구개발비 매출액 비용을 대비해서 한번 보면은 두 번째 회사가 훨씬 크죠. 연구개발이 훨씬 크죠, 그죠? 훨씬 큰데 이제 요거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미래에 A라는 회사는 보면은, 첫 번째 회사 같은 경우 보면은 자산화를 하나도 안 하죠.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연구개발비로 넣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임의적이에요. 회계법인에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게 뭐 딱 법적으로 우리가 뭐 정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B라는 회사는 좀 더 연구개발비로 많이 넣는 거고 A라는 회사는 좀 더 슬림한 거고 그것조차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회계를 하고 있고 근데 B라는 회사를 한번 보게 되면 무형자산화하는 게 전체 연구개발 비해서 뭐 절반이 훨씬 넘죠. 이건 미래의 비용이 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영업이익이 어떻게 보면 이만큼 좀 부풀려져 있다. 우리가 이제 분석할 때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비용으로 하는 회사가 조금 투자하기에 조금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B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하는지를 좀 더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공격적인 회계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래 부담을 높이는 거잖아요. 미래에 다 비용으로 나올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은 비용 자산화하지만 정말로 작년에 예를 들어서 2,700억 돈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 자산화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뭐 그 이상 2조 원 이상의 매출을 만들어낼 거냐라는 고민들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회사에서는 미래에 뭔가 숨어있는 비용이 나올 게 없는데 B라는 회사는 이게 다 상각 처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그렇죠. 연구개발한 게 그냥 말짱 헛거였다. 네네. 그때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써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 수익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얘가 매출액이 하나도 안 나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건 좀 고민하고 판단을 해볼 이슈. 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100%뭐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네. 어떤 회사인지 얘기 안 할게요. 그다음 네 번째 포인트가 영업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생산 조직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연구개발 조직은 우리가 기업 입장에 투자예요,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는 게 생산 조직일 거고, 네.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생산을 했을 때 이거를 얼마나 잘 파느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B2B보다도 오히려 이제 B2C가 훨씬 중요한 분야가 되겠죠. B2B 부분은 조금 더 이제 판매 관리비의 영역이기도 하고 좀 정해진 고객군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업 조직은 조금 물론 B2B도 중요한데 B2C에 비하면 어쩌면 조금은 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영업 조직의 힘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잘 돌아가냐라는 거 이걸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 회사가 효율적인가 뭐 이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정량적으로 경쟁사 두 개가 있을 때 판매 관리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라는 거. 근데 이것도 그냥 단순히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이 판매 관리비에 들어가는 어떤 항목들이 A라는 회사는 판매 관리비고 B라는 회사는 매출 원가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또 좀 판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 필피처가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라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있는 그 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사실 수집을 통하면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여기 이제 이 포인트 4를 보면서 떠오른 회사는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물건은 잘 만드는데 못 파는 회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다르 같은 데가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는 자기네들이 마케팅 능력, 결국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영업 조직화된다라는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이 판매량의 일부 일정 퍼센티지로 얘네는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만 못 파는 회사랑 이제 보통 지분 인수를 해가지고 정말로 피를 섞어가지고 물건을 팔아주고 근데 전제 조건은 뭐냐 좋은 또 물건을 볼 수 있는 안목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거를 계속해서 좀 잘 해온 회사가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 그래서 뭐 스타트업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우리가 뭐 영업 어떤 조직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없고 노하우도 있을 수 없고 이제 이런 회사들 중에서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좀 이 마케팅에 도움을 받는 이런 방식의 어떤 그래서 판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세일즈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뭐예요 물건이. 그래서 B2C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어떤 판매, 영업에 대해서 중요할 것 같고 물론 B2B도 그러면 이제 좀 다른 것 같아요 영역이. B2B는 이제 한번 관계 빌딩이 되면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네. 반면에 이제 한번 묻기가 힘들고 근데 B2C 같은 경우는
오래 이렇게 어떻게 유지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잘 되는 회사들 뭐 그게 이제 브랜드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또 중요하기도 하고 코카콜라, 애플 같은 곳들이 좀 경쟁사 대비해서 더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브랜드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업 조직도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5에서는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의 의미가 뭘까요? 지속적으로 어떤 회사가 이익률이 높다라는 얘기. 해자가 있다는 독점적인 영역이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경쟁력의 의미가 될 수 있을 텐데 왜 경쟁력이 될까요? 이익률이 높다는 얘기 뭐예요? 돈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돈이 되면은 뭐가 생겨요? 경쟁자가 생기죠. 근데 경쟁자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익률을 갉아먹는 요인이 되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쉬운 비즈니스일수록 반짝 돈을 벌고 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높은 이익률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경쟁사가 감히 들어와가지고 이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떤 이익률이 높이 유지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기업이 경쟁력이 높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이익률을 볼 때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 중에서 어떤 한 시기의 이익률보다도 중요한 건 뭐다? 추이가 중요하다. 오랫동안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는지 또는 이익률이 더 높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 시기열 분석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경기에 따른 변동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익률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회사들이 사이클 특히나 회사들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어렵고 지난번에 우리 리노공 한번 봤었죠. 리노공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에 사이클일 때는 밸류가 뭐 기껏해야 한 10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0배 왔던 게 이제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가 되다 보니까 20배, 30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은 뭐 20, 30% 늘었는데 주가는 3배, 4배 오르는 이유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의 예측 가능성 자체가 높아졌다라는 거로. 그게 가능하려면 이익률이 높이 유지가 돼야 결국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야지만 가능한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낮은 경우는 빼버려라 라고 했는데 예외가 있다. 예외라는 게 뭐냐? 펀더멘탈이 변하는 징후가 있을 때. 근데 이런 기회를 찾아내려고 하면 그만큼 기업에 대해서 깊이 파지 않으면 시장보다 내가 더 잘 알아야 되니까 이런 경우를 잡아내려면요. 그렇죠? 항상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 포인트들을 뭐 하나씩 써놓고 다 체크한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어떤 것들이 좋은 기업이냐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냐는 데 대한 어떤 관점으로 가지고 나는 여기서 어떤 기업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볼 거냐 어떤 이런 나만의 관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대가들의 책이 어려운 게 뭐냐면 너무 당연한 소리들 읽다 보면 뭐 뻔한 얘기 같지 않아요? 읽다 보면 되게 뻔한 얘기거든요. 근데 점점 더 뻔한 얘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 뻔한 것들이 결코 뻔하지 않다라는 거. 나만의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셔서 이게 저도 좀 고민을 했던 게 만약에 여태까지 나온 포인트들을 습득해서 나는 뭐 포인트 4, 5, 3을 좀 이렇게 순서대로 보겠어라고 관점을 가졌는데 우연히 또 시장이 그때 그걸 완전 반대로 하는 게 있어서 틀렸어요. 이거를 이제 좀만 더 버티면은 될 수 있을 가정이지만 될 수 있는데 틀렸네. 그럼 관점을 바꿔야지. 뭐 이렇게 하면은 관점이 뭔가 되게 세우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그러면은 뭐 맞출 때까지 뭐 마치 제사장이 기울 때까지 기울여지는 것처럼.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잖아요. 지난 한 10여 년간 성장하는 기업, 왜냐하면 이게 결국 금리라는 건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네. 금리라는 건,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정말 천재가 아니라 네. 경험이라는 거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한 10년 정도? 적어도 10년 이상은 좀 이렇게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은 지난 한 10여 년간에 있었던 때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내가 내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되느냐? 이제 그거와도 같은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나는 지금까지 성장주를 좋게 생각하고 성장하는 기업들을 봤는데 지금 완전 성장주들이 안 좋아요. 다 폭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가라앉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첫째로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성장주라는 건 미래 가치를 어떻게 보면 땡겨오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해서 어떻게 보면 가치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미래를 디스카운트해서. 근데 그 금리 자체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분모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성장하는 회사들의 어떤 지금 내재 가치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그 값이 떨어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뚝 떨어지는 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뭐 에너지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데다 돈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안 좋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데 대해서 그러니까 미래에 펀더멘탈이 나빠질 거에 대한 어떤 또 베팅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이제 밸류에이션 베팅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애플, 구글 같은 게 지금 이제 한 20배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얘네가 아무리 이제 시장이 뭐 망가져서 물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더 안 좋아질 거라고 해서 10배가 될 수 있냐? 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될지 이런 건 사실 모르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또 시기가 지나게 되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좀 급격히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금리가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한 6% 8%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금리를 막 급격히 올라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 금리를 올려가지고 잡겠다는 얘기 뭐냐면 이 수요 측을 잡겠다는 얘기예요. 왜냐 지금 공급을 늘릴래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 측을 끌어내린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다시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 라는 얘기 뭐냐면 이 수요가 좀 망가졌다는 뜻이 돼요. 그 상황에 아마 이제 미래 펀더멘탈 자체가 망가져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실제로 망가졌을 때 주가가 지금보다 더 폭락해 할 거냐 이런 건 사실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또 주가는 미리 이미 반영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막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경험이 쌓이고 이제 이런 게 되면 조금 더 유연하게 뭐 처음에 성장주를 하다가 지금 같을 때는 뭐 에너지,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이 이제 정말 대단하신 게,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또 않았을 거라면 지금 막 에너지주 많이 이제 모으고 뭐 그러셨잖아요 지난. 근데 이제 그게 된 금리가 이렇게 될 거에 대한 예측이 있었고, 이분 같은 경우 지난 뭐 60년간 투자하면서 이런 금리 상승기도 다 겪어보셨고 폭락기도 겪어보셨고, 우리는 다 이게 처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처음 겪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10년 20년 후에 반복될 수 있어요. 항상 반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음번에 이제 뭔가 금리가 또 폭락을 해가지고 다시 돈을 푸는 시기가 왔을 때 그때 과연 성장주로 다시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다시 성장주로 올라갈 건데 그걸 하려고 하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경험을 해야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난 10년간 그 경험을 했으면 더 좋고.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왔을 때 다시 또 갈 거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 말하는 가치주들, 그러니까 정말로 돈을 빵빵하게 벌고 있는데 좀 밸류가 낮았던 기업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에너지나 사이클 기업들 이런 애들이 좀 이제 각광받는 시기가 됐는데 이제 이럴 때 이제 또 들어오게 되면은 2004년도에서 2007년도에 들어온 사람들 차화정, 자동차 막 달리고 화학 달리고 정유 막 달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이클 붐 탔다가 특히 조선 같은 것들 엄청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이클이라는 건 이런 사이클들은 어떻게 보면 이 평행선 위에서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올라갈 때 10배 올라갔지만 떨어질 때 또 나락으로 가는. 그게 이제 회복되는데 지금 한 10년을 기다려서 그럼 계속 내가 버틸 수 있냐? 그건 사실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그런 게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클이 좀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이클을 되게 뭐 좀 비중 있게 막 많이 하고 이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또 이 사이클 올라갔다가 까지기 그게 사이클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이번 사이클은 좀 길 수 있다라는 거. 왜냐? 이럴 때 이제 공급이 빡빡빡 늘고 하면은 초과 공급이 이제 수요보다 늘어나게 되면 이제 폭락이 오게 되는 건데, 지금 공급이 그렇게 이전처럼 자유롭게 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제 뭐 ESG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는 건 전통적으로 에너지 같은 경우에 지금 유가가 100불 넘어가 보면 막 투자 같은 게 이제 시작되고 해야 되는데, 투자가 막 예전 이제 2000년대 중반 이럴 때처럼 막 확 늘고 이러지는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면 정치적으로 이제 좀 막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나의 관점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라는 것과 그러니까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사고 팔 건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게 좋은 기업만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어떻게 언제 사고 팔 거냐라는 거.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는 걸 알겠는데 너무 비싸게 또 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데 대한 판단들은 사실 좀 경험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을 자꾸 읽으면서 당연해 보이는 소리가 해보면 이제 당연하지 않다는 게 이번에 이런 시장 오면 이제 알게 된 거죠. 내가 계좌가 막 망가지고 보면은 2020년대 얼마나 쉬웠어요. 누구나 돈 버는 시장. 개꿀이죠. 다들 내가 그때 주식 시작한 사람들은 주식 신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을 때 이제 한번 겪어보면은 그래서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해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실력자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다 이런 경험들을 겪어내고 버텨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이제 쌓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뭘 해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은 모르더라도 겪고 나면 알려면 겪고 나서 알려고 하면 이제 공부를 하고 그 상황을 기억도 하면 좋고 왜냐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상식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좀 약간 일반적인 건데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이제 뭐 디맨드가 땡겨서 인플레이션이 되는 경우가 있고 디맨드 풀링해서 되는 경우가 있고 코스트가 푸시해서 되는 경우가 있어요. 디맨드가 풀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P가 올라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코스트는 이렇게 이제 천천히 올라갈 거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코스트 푸시잖아요. 에너지, 유가랑 이제 이런 데 불을 끼얹은 게 뭐 전쟁 같은 것들이잖아요. 전쟁이 에너지,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삶에 가장 1차적으로 필요한 게 에너지와 식량인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금리를 순식간에 막 올리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요를 좀 내리겠다는 뜻인데 왜냐면 이쪽 코스트 푸시 되는 쪽을 갑자기 공급을 늘리긴 힘드니까 디맨드를 낮춤으로써 좀 줄이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게 뭐 경착륙 얘기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이제 회사를 지켜봐야 되고 또 이 회사들이 더더욱 중요한 건 이런 인플레이션 시기에 내가 추적하고 관찰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해가냐라는 거.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 인플레이션에 그만큼 두드려 맞는 회사들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이제 또 다시 같은 시간이 왔을 때 그때는 조금 더 대비를 잘할 수 있지 않나. 이 경험이 계속 쌓여야 되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인플레이션 같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기업에 있어서는 위기잖아요. 이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 이제 적자로 갈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뭐 정말 도산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포인트 5, 6이 버틀러가 가장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일 수 있어요. 이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영업이익률 개선을 하는 이런 추이 같은 게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추세라는 게 시계열 분석을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시계열 분석하면은 그 안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떤 회사가 쭉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있으면 왜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같은 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더 지속 가능한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표로 그냥 숫자로 보게 되면 그 감이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버틀러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고 바로 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의 이익률이 아니라 미래 영업이익률이라는 거.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 좋은데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라는 것도 판단해야 되는 거고 일시적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 5랑 연결되는 건데 영업이익이라는 요거잖아요. 매출액 빼기 비용한 건데 비용은 그냥 계속 느는 거예요. 기업이 성장을 안 하면 망가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C가 줄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인플레이션도 있죠. 그냥 기본적으로 C는 늘게 되어 있고 근데 그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하면 이 매출액을 늘려야 된다는 거. 근데 P를 통해서 늘리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 기업들 같은 경우에 고밸류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냥 P를 통해서 막 이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자재 값이 막 오르면 P가 같이 따라갔다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컨트롤하기가
힘들다는 거. 주어진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코카콜라 같은 회사들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면 얼마나 쉬워요. 뭐 그 콜라값 100원 올리면은 뭐 수십억 병을 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최적화하고 있다는 거죠. 왜? 굳이 경쟁자들이 끼어들 여지를 안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 회사의 또 더 강한 경쟁력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적화예요. 최적화. 높은 영업이익률이지만 거기서 더 높일 수도 있지만 그걸 하지 않는 이유는 또 그걸 더 높였을 때 경쟁이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것들까지 또 다 감안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업이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영업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이제 매출, P 곱하기 Q라는 매출액도 중요하지만 이 비용 분석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이익률이 어떻게 될지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 분석을 할 때 필요한 거는 이게 변동비와 고정비 중에서 어떻게 이 회사의 이제 비용이 어떻게 나뉘느냐라는 거. 이건 이제 이 비용의 성격별 분류라는 게 주석에 보면 나와요. 재무제표 주석에. 이 부분을 보면 좀 그러니까 여기서 회사 이제 추이 같은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나중에 좀 더 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게 고정비냐 변동비냐 회사의 고정비와 변동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매출 원가라고 하면 이제 좀 변동비 성격이 강하고 판매 관리비는 고정비 성격이 강해요. 일반적으로. 네. 최근에 이제 미국 기업 IT 기업이나 우리나라의 IT 기업에서도 권고사직을 막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요 고정비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테지만 결국 이제 황금알 낳는 오리를 죽이는 느낌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이제 그만큼 사람이 없으면은 다음 분기에 성과가 더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제 생각이 어느 정도 맞는지 뭐 제가 너무 근로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여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제 우리 IT 기업 입장에서 인력은 투자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을 좀 낮추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몇 년간 약간 과잉 경쟁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인력에 대한 과잉 경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그때도 얘기들이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이거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게임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게임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인건비 인력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비용에서 이제 이런 것도 게임에서 한번 찾아보면 재밌을 텐데 그게 만약에 인건비가 매출의 30%라고 해보세요. 근데 이게 1년 동안에 15%씩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용이 얼마가 오른 거예요? 30에서 15% 오르면 한 4.5%가 오른 거죠. 영업이익률이 4.5%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수익성이 그 말은 뭐냐면 매출액이 4.5% 이상이 늘어야지만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앞으로 시장 상황 자체가 매출액을 그만큼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 나왔지만 투자를 하는 이유는 미래에 이 투자를 통해서 미래에 이 만들어내는 매출액이 더 크다라는 그게 보일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반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그만큼 수요에 대해서 또는 이 미래 매출에 대해서 그만큼 그러니까 이 고정비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매출액은 떨어지게 되면 이게 역 레버리지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더 벌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고정비는 어차피 고정돼 있고 우리가 공원이익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00원을 팔아가지고 100원을 파는데 드는 변동비가 30이라고 해보세요. 변동비, 그러니까 원재료비. 그러면 70이 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한 단위당 예를 들어서 고정비가 5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이거를 하나로 하지 말고 100억, 30억 이렇게 해볼게요. 70억, 50억. 그러면 이익이 20억이 됐겠죠. 자, 요거를 근데 이제 한번 매출액을 늘려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버리지 효과인데 120억으로 늘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30%였으니까 36억이 되겠죠. 변동 비율이 30%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얼마에 84억이라는 이익이 남을 거고 요게 50억이 되니까 34억이 되잖아요.
고정비라고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이익이 20% 오는 동안 매출액이 20% 오는 동안 이익은 70%가 늘죠. 네. 이게 레버리지예요. 요게 공원 이익률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0.3 여기 변동 비율 30% 빼면 70%잖아요. 요거. 네. 요 기울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레버리지인데 반대로 가볼까요? 역 레버리지라는 게 뭔지 80억으로 가볼게요. 20%가 줄었어요. 매출액이. 네. 그러면 24억이죠? 30%니까 이익은 56억 되나요? 그러면 이건 똑같아요. 고정비는. 그러면 6억으로 떨어지는 거죠. 아, 매출액이 20% 빠질 동안 이익은 14억이 빠지니까 마이너스 70%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동비가 낮은 이런, 사실 IT 회사들이 다 변동비가 낮잖아요. 고정비 기반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높지만 이런 상황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빅테크들은 이제 이 성장의 둔화를 그만큼 우려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게임사들 같은 경우 이런 거에 취약한 게, 이번에 베스파 뭐 거의 망하다시피 했잖아요. 그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다가 남들 다 하니까 우리 이제 그 천만 원. 유지하려면 뭐 1,500만 원씩 막 늘려주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매출액이 정체되거나 꺾이는 순간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회사가 유지가 안 되는. 지금 근데 이제 요 영향을 받을 회사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특히나 게임사라든지 이런 쪽. 왜냐면 게임사라는 건 리니지가 아닌 한 리니지가 아닌 한 사실 굉장히 변동성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게임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리니지 약간 이제 좀 다른 개념이고, 그냥 게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선택적으로 뭐 최종적인 소비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돈을 줄여야 된다, 쓰는 소비를 줄여야 한다 하면 1번이 될 수 있는 네, 네. 항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취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사실 여기에 대응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앞으로 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실제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서 좀 미리 대응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해요. 투자하면서. 그러니까 대박의 가능성, 뭐 2배, 10배 이런 걸 만들어내는 그 가장 큰 이제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요 레버리지 효과. 그러니까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비용은 이렇게 늘어날 때, 여기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들이 이런 식으로 이익이 증가하거든요. 네. 이런 거 미리 이제 좀 파악할 수 있으면, 이런 시점에서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매출액은 20%였는데 이익은 70%씩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변동비와 고정비에 대한 어떤 이해와 분석을 할 수 있는 요거는 되게 중요한 역량인 것 같아요, 투자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의 그 주석에서 볼 수 있는 이 비용의 성격별 분류라는 거, 그 컨트롤 F에서 찾아보면은 뭐 웬만한 기업들은 다 있을 거예요. 요거 이제 매출 원가 플러스 판매 관리비예요. 전체 비용이에요. P 곱하기 Q 빼기 C에서 요 C는 그 변동비와 판매비의 합이잖아요. 그쵸? 네. 그 두 개 합한 게 비용의 성격별 분류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애들은 변동비가 되겠죠. 매출 원가, 물건을 만드는 데 든 비용이니까.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 이게 워낙 낮기 때문에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 뭐 사실 이 기판이 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재료는 굉장히 낮고, 반면에 어떤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고정비가 굉장히 비싸죠.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사이클을 타는 거예요. P가 중요한. 그러니까 왜냐면 공헌이익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공헌이익률 뭐 반도체 같은 거 얼마나 되겠어요? 뭐 80% 90%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한 장, 그러니까 한 장이 아니겠죠. 뭐 100만 장 찍어내는 것과 101만 장 찍어내는 거에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 P 가격이 중요한 이제 산업이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고정비죠. 고정비고 뭐 다 고정비네요. 고정비. 그죠? 요건 이제 약간 변동비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매출액 대비해서 이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판단해 보면 이거는 고정비성이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 DB화 하게 되면 매출액 대비해서
대박인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할 것들인데 또 퇴직급여만 봐도 와 이게 많이 나가는구나 막 이렇게 많이 퇴사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퇴사라기보다는 매년 이제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쌓이 적립금이고 퇴직급여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 이거 좀 맞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변동비와 고정비를 분리해서 볼 때 이 회사가 매출액이 증가, 그러니까 매출액의 상승에 따른 이익의 변화율 이걸 따져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이제 회사에 대해서 잘 알게 될 수 있고. 근데 쌓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게 매 분기 나가는 거면 말이 안 되는 금액 아닌가요? 1조 3천억이면 쌓이는 거겠지? 쌓이는 걸 거예요. 예. 오케이, 오늘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1번에서 6번까지는 얘기를 네네네. 나눴고